안녕하세요. 자, 5주차 마지막 강의 3차 시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표본의 그 유형들을 계속 이어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표본의 그 대표성,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표본의 오차 뭐 이런 것들을 마지막 시간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기 조사가 사실 공부해 보면 굉장히 좀 어렵죠. 지금 그 표현 방법도 그렇고 그 안에 나오는 용어들도 그렇고 하여튼 이 조사로는 사실 공부하기 학생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인데 같이 이제 하다 보면은 그 하나씩 이해가 돼 갈 때 굉장히 또 이게 또 재밌는 과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고 그것을 같이 이제 해나갈 수가 있으면은 굉장히 좀 쉬운 과목이기도 한데 어쨌든 사회복지 과목 중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과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생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저와 함께 같이 과목을 좀 들어나가면은 또 재밌는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유의표지법입니다. 유의표지법. 이 유의표지법은 조사자가 그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연구하시는 분이 연구자의 그 판단에 따라서 조사 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이제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인데 이제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제 이 조사법은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가 하면은 본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본조사의 그 설문지 내용이라든가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타당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그 예비조사 때 유의표지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해 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다. 라고 이럴 때 조사자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행동장애 아동들, 그 아동들하고 부모들하고 대상으로 상담을 했거나 아니면 연구를 통해서 그 특성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다른 표지법보다 유의표지법이 더 유효하게 활용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사용되는 표지법이 유의표지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유의표지법은 그 조사를 하고 있는 연구자에 의해서 조사 목적에 맞게 그 표집을 선정해내는 방법인데 비용이 이제 적게 들겠죠. 그리고 편리합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그 할당 표집이나 아니면 임의 표집보다도 그 조사를 하고자 하는 그 조사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를 정밀하게 고려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이 또 있습니다. 이 단점은 그 표본에 있어서의 대표성을 사실 확인하는 데는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표본이 대표성을 가졌다. 이런 것을 찾아낼 수가 없죠. 그리고 모집단에 대해서 상당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유의표지법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할당 표지법이 있습니다. 할당 표지법은 그 모집단의 속성을 이제 몇 개의 범주로 이제 구분해내고 그리고 그 각 범주 내에서 그 범주에 해당되는 모집단의 수를 이제 결정하게 되겠죠. 그 모집단 수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각 범주들 간에 범주가 할당된 그것의 할당량의 비례를 해서 각각의 범주로부터 일정한 수의 표본을 어떻게 연구자의 임의적으로 표본에서 추출해내는 방법이 할당 표지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만약에 모집단이 이제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각각 이제 각 20%, 뭐 20대가 20%, 30대가 뭐 30%, 30대가 30%, 그 다음에 40대가 25%, 그 다음에 50대가 15%, 60대가 10%, 10%의 법안을 추천해낸다. 이렇게 해서 100명을 추출한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20대에서 20명, 프로테주대로 하면 되죠. 20대에서 20명, 여기서 20명을 뽑고 30대에서 30명, 40대에서 25명, 50대에서 15명, 60대에서 10명, 이렇게 뽑으면 100명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할당을 한 다음에 여기서 임의대로 20명, 뭐 30명 이렇게 임의대로 그 집단 내에서 임의대로 해당 법안을 추출해내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할당표지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할당표지법은 모집단을 일정한 카테고리로 이제 나눈 거죠. 나누어서 카테고리 뭡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들 각각의 카테고리 속에서 그 임의대로 그 연구자의 임의대로 자기대로 이제 축제를 여기 뭐 20대가 20%로 꼭 20%를 해야 되는 법칙은 없는 거죠. 임의대가 20대에서 뭐 난 30% 여기서 30% 하겠다. 아니면 40대에서 뭐 15% 하겠다. 이것은 임의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임의대로 뽑아낸 것에서 그 인원을 뽑아내는 방법, 축출해내는, 임의적으로 뽑아내는 방법을 우리는 할당표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할당표지법은 어떤 같은 크기의 무작위 표집보다 적은 비용으로 표본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속하게 결과를 원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할당표지법입니다. 그리고 각 집단을 적절히 대표하게 하는 층화적인 어떤 효과도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할당표지법은 무작위성을 보장하는 수단에 무작위로 이제 뽑으면 어떤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가 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자가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그 조사자가 친구나 뭐 친척 등 이제 자기가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만 조사를 할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표본 오차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략적 제보자 표지법이 있습니다. 이 전략적 제보자 표지법은 연구 대상이 되는 특정 집단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고 우선적인 어떤 정보를 많이 가졌다고 이제 간주를 하는 그런 사람들만을 표본으로 추출해내는 방법이 이 전략적 제보자 표지법입니다. 이건 또 이제 눈덩이 표지법, 전문가 선택 표지법, 뭐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겠죠. 자, 눈덩이 표지법은 우리 어릴 때 이런 놀이 많이 해봤죠. 눈이 옵니다. 눈이 오면은 우리 눈사람 만들었잖아요. 눈사람 조만하게 묻혀서 이것을 굴리면은 점점점 커져서 큰 덩어리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이 만들고 또 작은 덩어리를 또 하나 걸려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려서 이렇게 모양도 만들고 뭐 이렇게 눈덩이 이제 우리가 눈사람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눈덩이를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많아지죠.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연구에 필요한 그 특성을 갖춘 작은 수의, 소수의 표본을 찾고 그 표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소개받아서 점차로 표본을 키워나가는, 그러니까 표본의 수를 늘려나가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거 관련된 사람이 10명 있다. 그 10명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또 부탁을 해서 그 연구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점점점 키워나가서 표본 수를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이죠. 자, 주로 이제 그 눈독이 표지법은 그 약물 중독이나 아니면은 매춘, 매매춘, 그다음 도박,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일탈적인 일탈을 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노숙자라든가 이주 노동자, 그다음 또 불법 이민자, 이런 사람들처럼 모집단의 구성원을 찾기 어려운 대상들이죠. 이런 대상들을 연구로 해서 사용될 경우에 이 눈덩이 표지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눈덩이 표지법은 양적 조사보다는 질적 조사에 많이 사용되죠. 만약에 우리가 불법 이민자 같은 경우 조사하는데 누가 불법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 만약에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단체나 아니면 어떤 어떤 모임 아니면 가족 이런 데를 만나서 그 사람들과 조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 또끼리 또 네트워크가 또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소개를 받아서 점차 늘려나가면서 이렇게 조사 표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눈덩이 조사법입니다. 표지법이죠. 자, 이 눈덩이 표지법은 그 서로 상호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연결망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조직이나 이런 대상으로 연구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눈덩이 표지법인데요. 이 눈덩이 표지법은 그 하나의 그 네트워크를 가진, 연결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할 때, 그 다음에 이럴 때 적절한 표본을 추출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을 뽑아내는데, 모집단을 파악해내는데 굉장히 곤란한 대상 상태, 이런 상태에서도 표본 추출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표본 눈덩이 표지 방법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눈덩이 표지법은 그 결과치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사자가 그 소수의 그 해당 관련된 사람들만 만나서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연구자가 그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조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전문가 선택 표지법입니다. 전문가 선택은 이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때 사용되겠죠. 아무래도 전문가, 우리가 이제 보통 전문가 이러면은, 의사, 의료 관련 사업자, 의사, 그 다음에 재활치료사, 변호사,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전문가들 우리 많이 있잖아요. 교사, 다 교수들, 아니면은 어떤 기업의 오너들, 이런 사람들 다 전문가 그룹에 속하겠죠.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 제공자 또는 우리가 제보자의 명단을 이제 입수하여서 그 명단을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표본을 추출해내는 방법, 이런 방법을 우리는 전문가 선택 표지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표지법이 있겠죠. 자, 기타 표지법은 구조적 표지법. 이 구조적 표지법은 계급제
사회, 계급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회 측정법의 그 그물,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그물 같은 뭐 그런 특정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있는 그 집단에 있는 그 사람들을 표집 대상으로 추출해내는 방법인데 주로 뭐 어디 그 주로 이제 의사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광장, 공원 뭐 이런 공공시설 있죠. 이런 데나 아니면 터미널, 뭐 대학교, 학교, 교정 이런 데서 이런 곳에서 뭐 역도 되겠죠. 뭐 비행기 저 공항 같은 데도 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데서 하여튼 저절로 생기는 자유롭게 형성되는 집단의 표본들을 추출해내는 때 사용되는 게 이제 구조적 표지법이고요. 그다음에 공간 표지법이 있습니다. 이 공간 표지법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공간을 표집 대상으로 삼고 그다음에 그 공간 안에서 동시에 이제 몇 명의 조사자가 사람들을 표집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그 공간 표지법은 모집단 자체가 유동적이죠. 그리고 집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생성되고 해체되는 그런 과정들이 쉽게 생기는 그래서 집단 자체가 일정하지 않는 그런 곳 그러니까 사회운동 그다음에 뭐 군집행동이 일어나는 그런 때 생각합니다. 뭐 우리 이제 항상 이렇게 그 집단이 형성되어 있고 존재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시위 현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행사장 같은데 뭐 이런데 그런데 때 사용될 수 있는 방법 공간 표지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연속 표지법도 있습니다. 시간 연속 표지법은 한 번 표집에 그치지 않고 두 번 이상 이제 반복해서 시간적으로 연속해서 이제 표집하는 방법인데 이제 패널 조사, 경향 조사, 뭐 종단 조사, 뭐 이런데 사용할 때 이 표지법을 시간 연속 표지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시간 문제 이제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대표성. 표본을 표집 활동을 통해서 표본을 뽑아냈을 때 그 표본이 그 전체 모집단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결과로서 어떻게 그 조사 자체가 신뢰도가 상당히 있다 없다 그다음에 그 조사 결과가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없다라고 판결되기 때문에 이 표본의 대표성은 굉장히 중요하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은 추출된 표본의 특성이 그 모집단 집합 전체 특성과 일치하는 정도의 를 갖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추출된 어떤 표본이 모집단의 집합적인 어떤 특성과 거기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그 특성을 갖고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표본은 모집단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성은 이 조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본 크기. 이 표본 크기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표본을 얼마만큼 크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모집단으로부터 이제 추출한 표집 단위의 그 총수를 우리는 이제 그 모집단 크기와 그다음에 그 모집단 동질성 여부에 의해서 이제 좌우되는 게 표본의 크기인데 결정은 이제 어떻게 하냐? 표본의 크기의 어떤
이론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 결정 요인 중에 이론적인 것이 내부되어 있으면 표본 크기에 이론적 결정 요인이 있을 것이고, 또 보면 실제로 크기에 있어서 실제적인 어떤 결정 요인이 있으면 그 실제적 결정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표본의 크기를 결정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론적 결정 요인은 어떤 것인가? 표본 크기에 있어서 이론적 결정 요인은 실내 구간의 접근법인데, 이 모집단에 있어서의 모집단의 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접근법을 우리는 실내 구간 접근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가설 검증 접근법이 또 있는데, 이 가설 검증 접근법은 모집단의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그 접근법인데, 제1종 오류와 그 다음에 또 제2종 오류, 이런 것들이 최대 허용치를 이제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본의 수를 결정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설명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이어서 공부하면서 이게 자세히 또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검증에 있어서 그 수반되는 제1종 오류, 2종 오류, 이런 건 어떤 것이냐? 우리 이제 연가설, 기무가설이라고 배웠죠? 연가설. 이제 있어서 이게 맞다, 아니다, 참과 거짓을 이제 이거 연가설, 어떤 우리가 이제 가설을 검증해서 이제 결과를 나오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서 제1종 오류가 이제 트루에서 참에서 1종 오류가 나왔다, 이러면은 이것은 기각을 하지 않죠. 이것은 맞다, 맞은 게 검증됐다, 바른 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짓에서 이건 참이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가설을 세웠을 때, 이 뭐뭐이 아닐 것이다라는 이제 가설을 세웠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바른 결정이 나왔어요. 해보니까 아닐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웠는데 결정이 맞는 게 나왔어요. 이럴 경우에 2종 오류가 나오면 이것을 기각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나눕니다. 1종 오류는 연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오류를 우리는 제1종 오류라고 하고요.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이런 경우죠. 무죄인데 유죄로 판명하는 경우. 이런 거 이제 우리 이제 지금 SNS 상에서 이런 얘기도 좀 제가 지난주 이제 좀 봤는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맞는데 뭐는 아니다. 정치적으로 이런 게 했지만 법률적으로는 아니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거 있었죠. 그런 거 그런 예처럼 이런 거 사용될 때 이런 것을 우리는 제1종 오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제2종 오류는 기문가설이 거짓말인데도 이를 기각하지 않는 오류를 이제 말하는데,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유죄가 맞는데 판결은 무죄로 판결을 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2종 오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표본 크기에 있어서의 실제적 결정 요인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모집단의 이제 모집단 크기에 따라서 그 모집단의 동질성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과 그다음에 표집 방법과 조사 방법의 그 유형들을 보고 우리는 또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분석 범주에 있어서의 변수의 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론과 표본 설계
이런 것도 결정 요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요되는 비용들, 그 다음에 시간, 인력,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표본 오차는 모집단의 값과 표본의 값 사이에 존재하는 그 차이를 자, 이 모집단과 표집이라는 표본 간에 생길 수 있는 이 차이를 우리는 표본 오차다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자, 여론조사를 했어요. 우리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신문이나 뭐 텔레비전에 이렇게 뉴스 시간에 많이 나오잖아요.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무슨 당, 뭐 여당일 수도 있고 야당일 수도 있겠죠. 무슨 당에 대한 지지도가 25%이다. 25%가 나왔고, 이 조사의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거 보면 이제 결과를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면 이렇게 나온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3%는 뭐예요? 모집단 전체인 국민의 지지율을 계산한 게 아니고, 표본의 값이 가지고 있는, 표본 그 지지도, 아까 25% 나온 그 지지도의 값을 추정한 확률적인 의미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이 차이가 날 가능성, 모집단 그 전체, 만약 결과가 25% 나왔는데 이 모집단 전체 25%로 가질 때 표본에서 여기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라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3%. 그것이 표본 오차다라는 것입니다. 자, 표본 오차 이제 표기하는 방법 중에 이제 분산도 나오고 표본 편차도 나오고, 이제 이거는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분산은 각 관찰값의 평균으로부터 이 나타난 값의 평균값 있죠. 이 평균값으로부터 멀어지는 위든 아래든 이 멀어지는 간격, 이 간격 거리를 제곱한 것, 그 간격이 나온 값에 제곱한 값이 분산. 요거 제곱한 값을 어떻게 몇 개 있겠죠? 여기도 나온 값, 여기에 제곱한 값, 여기서도 나온 제곱한 값, 이것들을 평균낸 평균값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이 분산들, 이 평균 나온 분산들을 제곱근 한 값, 제곱근을 한 값인데, 이제 다시 말해서 표준 편차란 그 관찰값이 평균으로부터 멀어진 거리를 제곱한 것의 평균에 대한 제곱근이다. 굉장히 어려운 설명이죠. 자, 근데 이 표를, 공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자, S는, 어떻습니까? 2분의 n분의 시그마, n분의 시그마, 그리고 x 평균값 다시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S는 뭐예요? 표준 편차. S는 표준 편차. 그 다음에 X, 요 X값은, X와 X값은 어떻게? 평균값. 각각의 사례에 있어서의 평균값이죠. 그 다음에 요, X 바를 하나 본 거. 요거는 산술 평균, 산술적 평균값. 그 다음에 N. 요것은 빈도수, 총빈도수, 네,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자, 5주차, 3차 시간을 여기까지 마치고 5주차를 전체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6주차에서 여러분과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